전쟁의 슬픔. 작가 바오니는 1952년 베트남 중부 응해안 NGHE안 성지엔 저우 디언 차우 현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호황 어우프엉, 호황 오프통, 이고 바오닌, 바오닌, 은 필명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9년 17의 나이에 입대하여 1975년까지 6년간 최전선에서 군복무를 한다. 베트남 전쟁의 마지막 작전이었던 4.20 진공 작전에 참여한 그는 소대원들과 함께 떤선엿, 탄선 앤헷 국제공항 점령 전투에 투입되었다.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 공수부대와의 치열한 최후 교전 끝에 떤선엿 국제공항을 장악했을 때 살아남은 소대원은 그를 포함하여 단 2명이었다. 이 전투와 함께 길고도 길었던 베트남 전쟁은 끝났고, 그는 전사자 유해 발굴단에 참여하여 8개월간 베트남 산하에 버려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전우들의 시신을 수습한 다음 전역했다. 하노이로 돌아와 불법적인 식량 밀거래를 하는 전역병들과 몰려다니며 황폐한 생활을 하던 그는 응우옌주, 엥가이언 듀 문학학교에 입학하면서 글쓰기를 시작했다. 점사이 1986년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첫 장편소설 전쟁의 슬픔은 1991년 베트남 작가협회 최고 작품상을 수상해 으며 18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작품은 끼엔의 전투 경험, 푸언과의 사랑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작가가 스스로 말하고 있듯이 글의 논리 같은 것은 아예 있지도 않고 처음부터 결말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통일성도 발견할 수 없으며 흔히 말하듯 구선과 명료선과 완결성을 갖추지 않은 작품이다. 줄거리가 뚜렷하지 않고 긴밀성과 통일성 또한 갖추지 않고 있다는 말인데, 끼엔의 경험, 의식의 흐름, 꿈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택한 서술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아포스트로피 점. 바오니는 미국과의 전쟁을 슬픔으로 기억한다. 왜 전쟁은 슬픈가? 전쟁은 정말 슬픈 것이다. 가정도 뿌리도 없이 끝없이 가련하게 떠돌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쟁은 남자도 여자도 없고 감정도 욕망도 없이 오직 슬픔과 절망밖에 없는 세상을 가져다 주었다.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이제 모두 지나갔다. 대결의 소음은 가라앉았다. 바람은 잠들고 나무들은 몸을 흔들지 않게 되었다. 조국은 승리했고 따라서 정의 또한 승리했다. 위대한 결말이었다. 그러나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승리란 말인가? 생존한 이들에게 남은 것은 또 무엇인가? 이 평화란 얼마나 파렴치한 것인가? 이 나라가 전쟁에 이겨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고통과 좌절, 그리고 슬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슬픔뿐이다. 누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 쓰러져야 한다. 새로울 것도 없는 진실이다. 그러나 당신과 내가 살아남았다 해도, 아니 살아남을 가치가 있다고 해도 함께 살아남아야 할 다른 이가 전쟁에 피 묻은 손에 쓰러져 깨어지고 갈갈이 찢겼다면, 만약 어두운 폭력이 그들을 고문하고 능욕하고 죽여 영원히 땅에 묻어버렸다면, 도대체 이 평화란, 삶이란, 파란 하늘과 넓은 바다란 얼마나 불합리하고 무서운 것인가? 정의는 승리했다. 휴머니즘은 승리했다. 그러나 인류의 악과 죽음과 폭력 또한 승리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안다.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안다. 파괴된 것은 다시 세울 수 있다. 잃어버린 것은 보상받을 수 있다. 상처는 아물고 통증은 가라앉는다. 그러나 전쟁이 남긴 이 슬픔은 그 어느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으며 세월이 갈수록 더 깊고 커져만 간다. 베트남은 미국과 싸워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조국의 승리는 정의의 승리요 휴머니즘의 승리다. 그런데 그것은 표면이다. 전쟁터에 서수년을 보내고 얻은 것은 고통과 좌절,
그리고 슬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슬픔뿐이라고 했다. 상대를 죽여야만 했기에 인류의 악과 죽음과 폭력 또한 승리했다. 고 한다. 그것은 이면이다. 표면의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이면의 아픔, 슬픔을 직시하자는 것이 이 작품의 외침이다. 기에는 왜 고통스러워해야 했으며, 기엔의 승리와 함께 인류의 악과 폭력 또한 승리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기엔이 겪은 전쟁은 포탄의 파편과 부상병, 처참한 증언, 그리고 괴로운 환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고개를 흔들어 흐린 기억을 더듬는데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다. 코끼리 따오에 대한 기억이었다. 그때 그들은 안 빠져나와 부온마투옷 근처로 도망하는 적의 사오 연대 병사들을 향해 쉬지 않고 기관총 사격을 퍼부었다. 총알은 미친 듯이 쏟아지고 탄약통이 눈 깜짝할 사이에 비어버렸다. 기관총 앞에서 적군이 셀 수도 없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기관총의 냉각기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올라오고 총을 받친 삼각대가 심하게 흔들렸다. 기에는 더 이상 쏘고 싶지 않았지만 쓰러진 적군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느닷없이 방아쇠를 당길 것만 같은 두려움에 사격을 멈출 수 없었다. 아군 전차를 피해 달아나던 적병들이 기엔의 총 앞까지 달려와 쓰러지고 시체 더미를 이루었다. 그것은 전투가 아닌 학살이었다. 눈앞에 그렇게 많은 시체가 쌓이는 것을 기에는 그 후로도 보지 못했다. 됐어. 그만해. 따오가 소리쳤다. 따오는 잡았던 탄약띠를 놓고 일어나서 기엔의 어깨를 그때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났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누가 무엇을 끌고 오 흔들며 애원하듯 말했다. 됐어. 제발 그만해. 제발 쏘지 마. 됐어 됐다니까. 총에서 마지막 총알이 튀어나가고 탄약통이 완전히 비어서야 기에는 겨우 사격을 멈출 수 있었다. 이 광란의 학살이 갑자기 우스운 연극처럼 여겨졌다. 죽은 병사들은 땅에 엎드러지기도 하고 무릎을 꿇거나 몸을 세운 채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리고 있기도 했다. T-54 탱크 2대가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시체들을 쓸어 뭉개버리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사륙의 드라마는 끝났다. 기엔은 따오를 바라보았다. 따오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 주체를 못하겠는지 그는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기엔 옆에 주저앉았다. 그의 왼쪽 어깨에서 피가 흘렀다. 미친 듯이 쏘아대는 기관총에 맞아 죽은 병사들의 시체 더미를 보고 광란의 학살이 갑자기 우스운 연극처럼 여겨졌다. 고 생각하는 기엔의 모습에서 악과 폭력의 승리를 읽어낼 수 있으며 또한 한없는 슬픔을 느끼게 된다. 1975년 4월 30일 420 던선역 공항에서 일어난 일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기에는 정찰 분대원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아 공항 대합실로 들어가 어떤 젊은 여자의 시체 옆에서 자다가 깨어난다. 아, 그런데 여자 시체 바로 옆에서 자던데 냄새 지독하지 않았어? 기에는 바로 앞을 보았다. 정말 시체 하나가 있었다. 허연 여자의 시체였는데 가슴은 불룩 튀어나오고 양다리가 벌어진 채 흩어진 머리카락이 얼굴의 반을 뒤덮었다. 세관 문을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 같았다. 젊은 여자의 시체였다. 눈은 겨우 감겨 있었고 피를 흘린 것 같지는 않았다. 여는 소과로 닫는 소과로. 그때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났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누가 무엇을 끌고 오는 듯했다. 포병으로 보이는 몸집이 크고 철모를 쓴 남자가 팔에 33맥주 상자를 2개나 안고서 세관 안쪽에서 왔다. 그는 세관 문을 나와 그 여자의 시체를 넘어서려다 비틀거리더니 넘어지고 말았다. 맥주병들이 요란하게 깨지고 노란색 맥주가 바닥에 쏟아졌다. 기에는 그냥 입가에 웃음을 지었을 뿐이지만 전차병들은 폭소를 터뜨렸다.
그러자 창피하기도 하고 화가 난 맥주 도둑, 은 곧바로 일어서서 주먹을 꽉 쥐고 웃는 사람을 노려보았다. 그는 얼굴을 찌푸리면서 침을 뱉고는 그 시체를 세게 발로 차면서 소리를 질렀다. 여는 소과로 닿는 소과로. 실컷 욕을 퍼붓던 거인 같은 남자는 그 시체의 다리 하나를 잡고 질질 끌고 갔다. 그 남자가 욕을 할 때까지는 즐거운 식사를 즐기던 전차병들과 끼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남자는 여자의 시체를 계단으로 끌고 갔다. 그 여자 시체의 머리털이 마구 흐트러지고 목덜미와 머리통이 큰 소리를 내면 서공처럼 튀어 올랐다. 세상에, 누군가 숨 막히는 소리를 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멈추지 않고 시체를 아직 빗물이 괜 콘크리트 바닥까지 거칠게 끌고 갔다. 그리고 시체를 높이 드러내 팽개쳐 버렸다. 하얀 시체는 공중으로 솟아올라 낙하산병의 시체 더미 위로 날아와 무겁게 떨어졌다. 땅에 떨어지자마자 시체는 앉은 자세로 손을 움직이며 비명을 지를 것처럼 입을 벌렸다. 그리고 땅에 머리통이 부딪히면서 쓰러졌다. 잔인한 포병은 가슴을 내밀면서 당당한 걸음걸이로 가버렸다. 질비한 시체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잔다. 삶은 죽음과 동거하고 있다. 젊은 여인의 시체를 내동댕이 치는 장면에서는 최소한의 휴머니즘, 도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 더욱 심각한 일은 사랑하는 두 사람, 기엔과 푸엉 사이에서 일어났다. 푸엉을 만나러 왔다가 낙오한 기엔은 남쪽으로 향하는 기차를 타 고 본대로 복귀하고자 한다. 이때 사랑하는 연인 푸엉도 기차에 함께 탔다. 그날 밤 기차 안에서 끼엔과 푸엉은 혼돈 상태의 마음속 깊은 구렁텅이를 들떠서 그들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행복의 무의식 속을 유영했다. 푸엉은 탄복하고 편안했다. 그들은 서로의 몸과 몸을, 뺨과 뺨을 등과 가슴을 꼭 붙인 력 있고 나긋나긋한 몸을 유연하게 접고 펼치며 그것에 탐닉했다. 그들은 행체로 긴장을 품고 쾌락에 몸을 맡기며 하늘을 떠다녔다. 이 내밀한 포옹과 애무는 가끔 끼엔을 뜨거운 열정에 휩싸이게 했지만 그것은 그의 당혹감과 함께 멈춰지고 이내 가라앉아 흩어져 버리곤 했다. 괜찮아. 끼엔 뭐가 두려워? 괜찮아. 우리가 사랑한다면, 끼엔,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순결할 수 있어. 푸엉의 속삭임은 빛의 입자처럼 어둠 속에 파동을 일으키고 끼엔의 기억에 깊이 새겨졌다. 푸엉의 품에 얼굴을 묻고 끼엔은 몇 가지 꿈을 건너뛰었다. 꿈은 중단 없이 이어지고 그는 정처 없이 끝도 없이 꿈속을 방황했다. 꿈은 마치 그들의 운명을 보여주는 듯했다. 전쟁, 내 사랑, 끼엔은 생각했다. 비행기다. 이제 우린 끝장이. 대낮 같은 빛 속에서 기차 안은 난장판이었다. 모든 것이 환하게 비춰졌다. 그러나 필름의 음화와 같은 유령의 색깔이었다. 푸엉은 바닥에 넘어져 있었다. 끼에는 그녀가 일어서려는 듯 바닥에 손을 짚은 채 창백한 얼굴로 눈을 부릅뜬 것을 보았다. 그녀의 머리털이 바닥에 늘어뜨려졌다. 그러나 끼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의 눈을 믿을 수도 없었다. 어떤 사내의 몸이 그녀를 덮쳐누르고 거대한 손이 그녀의 입을 막고 있었다. 고막을 찢는 비행기 소리와 달려드는 죽음의 공포에 질려 방향을 잃은 채 끼에는 왜 검고 거대한 몸체가 푸엉의 몸을 덮쳐눌렀는지 이해지 못했다. 그 이상한 장면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공포에 질리고 얼이 빠져 입을 벌렸다. 누가 비명을 지르는지 몰랐다.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다. 끼에는 잡았던 창문 손잡이를 놓치고 바닥에 굴렀다. 그의 몸이 기차 밖으로 튕겨나가 땅에 떨어졌다. 전쟁은 둘 사이에 순결, 한, 사랑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있다.
프엉을 유린한 그, 산에, 미군도 남부군도 아니었다. 만일 끼엔이 그, 을 위해서, 을 대신해서 전장에 나아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전쟁이 끝나고 남쪽에서 돌아와 10년 만에 엉을 다시 만났을 때, 프엉은 퇴폐적인 공연을 하는 카바레의 가수로 전락해 있었다. 둘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했고, 프엉은 끝내 끼엔 곁을 떠나버린다. 작가는 묻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가? 전쟁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처럼 전에 없던 근본적인 의문을 이 작품은 던지고 있다. 도이머이 이전의 베트남 문학은 전쟁과 생산에 관한 제재를 우선시하고 애국적 구호를 내걸고 적개심을 고무시키며 새로운 모범적인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낙관성을 확정하고 모범적인 가치의 전형을 수립하고 생활 속에서의 소극적인 면을 강조하는 일과 비판적인 음조를 피하고 사상적 주제가 분명해야 하며 다의성을 피하고 형식은 짧고 간결하며 쉽게 이해되어야 한다고 한 것을 상기해보면 전쟁의 슬픔이 얼마나 파격적인 작품인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하얀 아오자이와 전쟁의 슬픔의 거리, 그것이 바로 도이머이 이전과 이후의 거리다.